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꿈은 이루어진다. 2. 한국은 동해에서 석유 불착 장치를 철수했다. 3. 2030년 시장 규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자원 그중 석유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국가만이 누리는 선물로만 생각했었으나 석유가 생산된다는 이유로 전 세계 시장 경제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생산량을 줄이고 수출을 중단해버리는 통해 한국처럼 기름 한 방울 없는 국가는 늘 외교 역량을 발휘해 그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었죠. 그래서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 산유국은 한국의 오랜 꿈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지도 모른다는 60년 전 보고서 하나에 현재까지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미 화석 연료를 줄이고 차세대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적어도 이 천연가스에 있어서 경북 포항만큼은 예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17년경 포항 한복판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몇 개월 패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3월 초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는 옛 철길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됐는데 지하수를 찾기 위해 굴착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사고로 화상사고가 발생했고 즉각 소방당국이 출동해 장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을 펼쳤으나 도무지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덮어도 거품 소화액을 퍼부어도 불길은 더욱 활활 타오르기만 했죠. 불의 생김새가 이상하다 생각한 포항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의뢰해 불길을 조사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연가스였죠? 그러니까 포항시내 한복판에서 천연가스가 마구마구 솟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고로 생각됐던 이 불길은 일주일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사그라들지 않았고 포항시는 역발상으로 불의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는 불꽃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도록 세기둥을 덮고 그 불로 계란을 삶아 나눠주는 이 시기 포항을 방문한 분들은 신기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서도 천연가스가 줄줄 새어나온 걸 보면 한국은 자원빈국 또는 자원불무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의 시선을 포항 구룡포 앞바다 60km 밖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석유, 페트롤리움은 지하에서 생성된 액체, 기체, 고체 상태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말하지만 보통은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유가 매장된 곳에는 천연가스도 공존하기 마련이라 천연가스도 섬유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석유 속에는 극소량의 황, 질소, 금속은 물론 수분, 가스분해,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공정을 거치면 원유가 되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단순히 발전소 연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연료, 선박 연료, 보일러 연료, 플라스틱 원료 등등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간 한국은 길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조금은 아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타이틀은 박탈당했습니다. 왜냐면 2004년 7월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2004년 7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식적으로 산유국이라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바로 동해 가스전 덕분입니다. 동해 가스전의 역사는 곧 한국 자원개발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1970년대부터 미국과 프랑스 등의 소재한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한국 동해에서 수차례에 걸친 탐사 및 시추 작업을 진행했었지만 석유 가스전 발견에 실패하고 철수했지만 실제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낸 동해가스전은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탐사 시추 개발했습니다. 결코 선진국의 기술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어쨌든 1998년 7월 가스층을 발견한 이후로 경제성평가, 시추, 생산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울산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해역에 자리한 동해 가스전은 2021년 12월 31일 생산을 종료할 때까지 원유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했는데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덕분에 한국은 공식적으로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되었고 그렇다면 1년 전 생산을 중단한 동해가스전이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스전일까요?
제7광부처럼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아닌 실제 매장된 곳은 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하는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동해 가스전에서 불과 44km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사실 동해 가스전의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5위 석유 수입국이며 10대 수입 품목 중 670억 달러 약 80조 원로 압도적인 1위 품목입니다. 동해 가스전에서 17년간 약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2조 7천억 원이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미미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 때문에 지질과 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한반도 주변의 석유 자원 개발을 위해 더 적극적인 탐사와 시추가 필요하다고 임무와 주장해왔는데 결국 동해 가스전 옆에서 새로운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방어구조인데요. 지난 2021년 6월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에서 44km 떨어진 올릉군지 육광구 심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전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알려진 양만 원유로 환산했을 경우 7억 배럴입니다. 동해 가스전의 15배 그리고 유가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3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방어구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기름진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 자원을 품고 있길 바란다는 뜻이었는데 탐사 자료에 나타난 것은 실제로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 자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는 즉각 시추에 돌입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추는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중단됐습니다. 해저에서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지층이 이산고압대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무리하게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산고압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블로아웃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분출이 발생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산고압대를 만났다고 해서 시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산고압대는 상하부 지층이 투과가 어려운 지형이 변형되어 만들어지는데 부피가 좁아지면 내부의 액체나 기체가 과도한 압력을 받게 되면서 작은 틈으로도 블로아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아웃 방지기나 윤활제로 사용되는 이수의 비중을 조절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블로아웃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만약 분출이 발생하면 막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2010년 멕시코만에서 시추 시설이 폭발하며 원유 7억 7천만 리터가 유출된 디모터 허라이즌 사고도 이산고압대를 건드렸다가 발생한 사고죠. 그래서 일단 석유공사는 잠시 시추를 중단하고 차후 추이를 보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의 움직임과 달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행보는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대륙궁이 많다 보니 주변국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죠.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 3월 14일 오후 10시경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해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구조물이 선장의 눈에 띄었는데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이는 전형적인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이었습니다. 시설물에는 떡하니 하이 아일랜드 7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 구조물은 원래 이 위치에 있으면 불법인 구조물입니다. 왜냐면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된 관계로 한중 잠정조치 수역으로 설정해 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함부로 구조물을 세울 수 없는 곳인데 중국이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세워둔 겁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는 자신의 영토처럼 관리하므로 어업활동을 포함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자원 개발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세워진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교집합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하에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곳에 대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함께 조업도 하고 관리도 하는 잠정조치 수역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중국이 이 협정을 깨고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세워둔 겁니다. 알바키하듯 세워둔 이 구조물을 발견한 무궁화호는 즉각 이를 정부에 신고했고 청와대는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스스로 격상시키기도 했는데요. 사실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 간 석유 시추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은 2004년 제2광부 지역에서 유전 탐사 활동을 벌였으나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고 2008년에는 반대로 중국이 서해에 석유 시추 시설물을 설치해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추를 추진했던 중국과학원은 탐사 결과 보고서에 계산된 석유, 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약 20억 톤 규모에 달한다고 써 충격을 안겼는데요. 1973년에는 한국이 제2광구에서 석유를 시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군함을 보내 저지하기도 했죠. 한편 한국은 한국에게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선물했던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3일 열린 추계자원연합 학술대회에서 서정규 석유공사 글로벌기술센터장은 석유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전통적 석유 개발뿐만 아니라 CCS, 암모니아 등 신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CCS 기술이 동해 가스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탄소 중립 넷 제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만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지구지키기 계획입니다. 이에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줄이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잡아 지하서장고에 가두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바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인데요. 그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바다입니다. 사실 바다는 우리에게 해산물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보물창고일 뿐만 아니라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거대한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그린피스는 위기의 바다를 위한 해결책 해양보호구역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구가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 해결의 실마리는 해양에 있다. 해양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20년간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5%가 해양으로 흡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양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며 심해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로 대기 내 탄소량의 50배 이상, 지표상의 초목, 토양, 이생물 전체에 저장된 탄소 총량보다 무려 10배 많은 양을 저장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 시대에서 바다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심해의 저장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해 깊은 곳이 흙을 퍼올려야 하는데 이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공간, 즉 유전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심해에 위치한 유전에서 석유를 퍼올리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채운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막아버리는 것인데 만약 실수로 조금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더라도 심해의 고압을 이겨내지 못한 이산화탄소가 수면으로 떠오를 일은 없습니다. 한국은 동해가스전을 이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생긴 빈 공간에 연간 40만 톤씩 30년간 총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탄소 중립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지난 2017년에 이미 포항 앞바다에서 이산화탄소 100톤을 심해에 저장하는 실험을 성공시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세계 3번 국가가 되기도 했죠.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 리서치앤마켓츠에 따르면 글로벌 CCS 시장 규모는 2020년 41억 달러에서 2026년 94억 달러 11조 5천억 원로 연평균 15.7%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각국에서 탄소 중립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면 사업이 가시화되는 2030년 이후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CCS 기술의 탄소를 활용하는 시커스의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세계 에너지 시장 전망 2019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70억 톤이 될 것이며 이 중 9%에 해당하는 26억 1000만 톤이 시커스를 통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톤당 탄소 배출권 가격이 12만 5천 원으로 책정했을 때 시커스 시장 규모는 최대 326조 원에 달하는데 동해가스전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으로 최근 미국 주도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기업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 급상승에 맞물리며 건설사들이 저금리 시절에 수주한 계약들이 현 시점으로 들어서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데다 회사채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서 연쇄적으로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디폴트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은 익숙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업계가 휘청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는
기술 수준이나 시공 능력이 평준화되어 있는 반면 반도체 산업은 국가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이기에 부실 또는 디폴트 위험과 같은 신호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치열한 점유율 싸움과 기술력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의 TSMC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현금성 자산의 불과 향후 투자 감소 등 연이은 악재가 나오면서 삼성에게 파운드리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터프치 대학교의 크리스 밀러 경제사학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 특히 3나노로의 전환이 삼성에 비해 6개월가량 뒤처졌으며 TSMC 매출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던 미국의 애플에서 3나노 주문량을 최소 40% 내지 50%가량 취소하는 등 VIP 고객사들의 주문량 취소, 오더컷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징조는 TSMC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하락하는 등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한 전례가 없었기에 반도체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시장 분위기는 TSMC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인 삼성전자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왜 삼성에게 유리한이 되었는지, 그리고 삼성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현금과 근 1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반도체 치킨 게임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TSMC 측에선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산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대략 200억 달러에 순이익은 88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난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펙스 투자 비용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목표한 450억 달러 수준의 투자 지출에서 100억 달러 가량 감소한 360억 달러로 투자를 감소한다는 결정인데요. 삼성계 기술 경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던 TSMC가 긴급하게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2일자 대만경제일보와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애플에서 TSMC 3나노 공정의 주문량을 최대 50%가량 취소하면서 내년도 매출과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애플사는 대만 TSMC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일각에선 미국이 대만을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삼성은 지난 6월부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을 완성하고 고객사들에게 납품하고 있지만 TSMC에서는 3나노 공정을 1년씩이나 미루면서 내년 상반기에나 상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미국 애플의 오더컷 주문 취소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TSMC 경영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데 TSMC가 확보해둔 현금성 자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순수한 현금성 자산은 281억 달러, 우리 돈 39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자본은 상대적이기에 TSMC의 최대 경쟁사인 삼성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확보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TSMC에 무려 4배가 넘는 140조 원의 현금을 확보해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을 동들어 놓고 봐도 현금 보유 탑5 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현금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앞서 말한 건설사, 부도와 디폴트들은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도 생길 수 있지만 첨단 기업, 특히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는 삼성과 TSMC 두 집단의 경우엔 상황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업계는 엄청난 호황을 맞이했고 그 중심엔 파운드리 산업에 올인한 TSMC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절반가량 오더컷하며 주문량을 줄이기로 결정하자 경기 침체를 직감한 다른 고객사들도 줄줄이 주문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아진 시장을 두고 파운드리 양대 산맥인 삼성과 TSMC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최근 3나노 양산을 기점으로 삼성이 TSMC의 기술력을 추월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치킨 게임에 돌입할 것이란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1위 TSMC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엄청난 투자 축소를 예고했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 따위는 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로 파운드리에 10배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로 90년대 말 시작된 1차 치킨 게임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던 독일의 전자업체 키문다가 파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2010년대 들어서며 시작된 2차 치킨 게임에선 글로벌 3위의 일본 전자업체 엘피다가 파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만 TSMC의 차례가 왔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키몬더와 일본의 엘피다도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수십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순수한 현금 보유량이 삼성보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투자가 주춤하는 사이 삼성전자 측은 한국과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부지 10곳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2025년엔 2나노 공정, 2027년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며 대대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도 명시했는데요. 기존 파운드리 투자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16%에 불과한 파운드리 점유율을 5년 내로 40% 이상 끌어올려 TSMC를 제치고 업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촉발되는 가운데 삼성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미 쌓아둔 140조 원의 현금도 있지만 한 해 평균 50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삼성이기에 2024년을 기점으로 순수한 현금만 2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현금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에서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AA 단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신용등급과 똑같은 수준이며 AA 3등급인 영국, 대만, 홍콩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입니다. 게다가 A1 등급인 일본, 중국보다는 2단계 높은 등급으로 삼성전자 기업이 얼마나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과거 한국 전자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완전히 도태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난 일본의 전자업계가 확보한 모든 순수한 현금을 합쳐도 삼성전자의 20%에 불과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파나소닉, 도시바, 소니, 히타치 등 일본의 모든 전자업계가 확보한 순수 현금은 29조 원에 불과합니다. 대만 TSMC가 가지고 있는 39조 원보다 10조 원이나 모자른 것으로 90년대 세계 1위를 호령하던 일본의 전자산업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차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 파산한 독일과 일본은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만 TSMC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해외 매체에서는 삼성의 기형적인 현금 보유량을 두고 삼성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만을 기다려왔을 것이란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여타 경쟁업체들을 누르고 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했던 계기들은 전부 경제 위기가 껴있었으며 이런 경제 위기 속에 그동안 쌓아둔 현금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치킨 게임을 벌여 경쟁업체가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작전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만 TSMC가 삼성과 치킨 게임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TSMC가 가진 현금 자산은 39조 원이고 삼성전자의 현금 자산은 140조 원부터 비교가 안 되는데 양사의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는 오직 파운드리 100%만 다루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부터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종합 반도체 설계와 모바일 부문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회사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한 곳에서 위기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충분한 만회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파운드리 산업에 100% 올인한 TSMC의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 아닐 경우 다른 사업 분야에서 손실을 채울 수도 없고 고스란히 매출 감소를 맞이해야 합니다. 반면 삼성은 파운드리 경기가 좋지 않다면 모바일이나 디랩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있고 다양한 사업 분야를 통해 위기 관리가 가능한 데다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재고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량이 주름 파운드리 분야에서 사용하던 반도체용 소재, 장비 부품 등이 디렉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부 호환되는 것이 있기에 다각도에서 위기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도 TSMC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올인하면서 회사를 키울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체적인 설계 없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파운드리 올인은 TSMC의 경영 상황을 발목 잡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앞서 말한 미국 터프치 대학교 크리스 밀러 교수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도 이와 동일합니다. 삼성보다 20년 먼저 파운드리에 진입한 TSMC의 호황기는 이제 끝나고 있고 파운드리에 뛰어든 지 5년 차인 삼성전자가 이미 TSMC의 기술력을 6개월 이상 추월했으며 지금 같은 속도면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삼성전자 기술력에게 밀리면서 TSMC의 강점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경쟁업체를 한계까지 몰아갔던 적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쟁업체 기술력이 삼성보다 뒤처질 때, 그리고 경쟁업체가 가진 현금이 삼성보다 적을 때,
현재 TSMC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반도체 신화가 삼성과의 치킨 게임으로 무너진 것처럼 반도체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눈치 싸움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살벌합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키워드가 반도체이기 때문인데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시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만남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반도체 시장에서 갑과 을이 바뀐 미국의 심통 속에서 삼성과 암의 인수합병은 이루어질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미국 육군전쟁대학 학술지에 한 보고서가 게재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는 계획을 준비하라는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TSMC의 고급 기술력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대만의 핵심 가치가 반도체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도 그 하나를 위해 노려볼 만큼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잠재워질 수도 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지난 5월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가치 동맹을 강조했는데요. 가치가 다른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손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치 동맹을 역설하던 바이든은 곧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하며 혼자 살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동맹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국제적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는 설계를 담당하고 한국과 타이완은 제조를, 일본은 소재와 부품, 장비 생산을 맡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업화 속에서 미국이 설계에 집중한 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였는데요.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조는 여러 가지 공정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소비되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손이 많이 가는 제조는 한국과 대만에 맡기고 우리는 고부가 가치의 설계 쪽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할 땐 언제고 이제 우리도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를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초미세 공정이 금속히 발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갑과 을의 위치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놓칠 리 없던 미국이었습니다. 초미세 공정을 구축하면 더 고도화된 단계로 갈 수 있고 반도체 제조 기술은 1년 지나면 2배의 성능을 같은 원가로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제조에 뛰어드는 것에 갈수록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간극이 커지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만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삼성전자는 디램 생산의 43.5%를 차지하다 보니 실제로 설계업체들이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담당하고 있던 미국이 제조 공장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삼성과 암의 인수 합병에 대해 불을 켜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조를 삼성과 TSMC에 의존해야 해서 제조에 뛰어들기 위해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킨 미국과 제조를 담당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미국 설계에 의존할 수 없는 삼성이 치고 나아가기 위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암의 모회사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방안은 미국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손정의 회장과 르네하스 암 최고 경영자와 함께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범위의 협력 방안을 암과 소프트뱅크가 제시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듣는 자리로 삼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정의 회장의 다급함이 묻어나는 방안이었다는 평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도쿄에 머무르다 3년 만에 첫 해외 출장지가 한국이 정도였습니다. 소프트뱅크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손정의 회장은 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의 입단 투자 실패로 지난 2분기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버, 알리바바 등 지분을 매각하고 최근 암 주식을 담보로 한 대규모 차입금 유치로 자금 조달에 나서기도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지죠. 반면 삼성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에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우선 암의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대 80조 10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가치는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여론입니다.
연간 매출이 27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매출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암차이나가 최근 사실상 중국 정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암차이나는 국유화를 선언하고 기술 탈취를 하며 암본사의 결정을 무시했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차이나의 매출액을 빼면 실제 연간 매출은 훨씬 적습니다. 또한 암이 내세우던 기술 방식의 대체제가 등장해 실제 영향력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변 국가의 독과점 이슈로 인한 반대와 이런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암에 대한 인수를 적극 나설 이유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삼성전자로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해왔지만 향후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서둘러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상장 전 일부 지분 인수 및 모바일 AP 협력 등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봐서도 두 회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미국 반도체 시장에 따라올 엄두도 못 내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텍사스주에 세제 혜택 신청서를 제출했죠.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알렸는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치였습니다. 테일러의 공장 9곳을 지으며 1,676억 달러들, 오스틴 공장 2곳에는 24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삼성이 20년간 2천억 달러, 250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서를 받아놓고 8월 9일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키며 거하게 뒤통수를 쳤던 것이라 다시 한번 생각해도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22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에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과 SK는 단단히 발목이 잡힌 것이네요.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설비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미국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결코 어느 한 나라도 배제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만큼 미국도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서 결코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불안 전망 속에서 주가는 작년 초 이후 40%가량 급락해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가까이 증발한 상태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 동력인 메모리 칩의 수요 약화와 재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 분석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는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칼자루는 우리 기업들이 쥐고 있죠. 암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몸집을 불리는 것은 선택도 삼성 몫입니다. 또한 미국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삼성의 투자를 못 빠지게 기다리는 여러 나라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대미 대중 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정치적 속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은 삼성전자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필요하고 중국에도 필요한 우리의 위상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때론 뒤통수를 맞고 험난한 길이 보이지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 실용 외교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